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이야기꾼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전조 현상이라는 게 있다고요? 예. 전조 현상은 뭐 쉽게 말해서 경제 지표든 투자 지표든 지표를 보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쉽게 표현하자고 전조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조 현상은 쉽게 말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5대 자산 말씀드렸잖아요. 5대 자산이면 이제 통화, 채권, 주식, 부동산, 상품 이렇게 있는데 그걸 깊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탑다운 기술 투자자잖아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지부터 명확하게 해야 돼요. 출발이. 그래서 탑다운이 아니면 바텀업이죠. 기본 투자가 아니면 기술 투자가죠. 그러면 4개가 나오겠죠. 네, 탑다운 기본이냐, 탑다운 기술이냐, 바텀업 기본이냐, 바텀업 기술이냐. 그렇게 되네요. 예, 예를 들어 뭐 워런 버핏 같은 분은 이제 탑다운 기본 전략가예요. 완전 정통 기본파죠. 데니스 같은 분은 이제 굉장히 선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바텀업 기술 투자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제시 리버모나 그 다음에 이제 조지 소로스. 이런 분들은 이제 탑다운 기술 투자자에 속하고요. 그래서 저는 탑다운 기술 투자자다. 근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탑다운이라는 것은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시 경제를 먼저 보고 때를 판단한 다음에 주도 업종을 보고 주도 업종 중에서 좋은 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바텀업은 위에서부터 올라가니까 그쵸. 전체 시장보다는 기업에 집중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전략인 거고요. 사실은 전략이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취하든 잘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기본 투자와 기술 투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투자 전략은 절대값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 기술 투자자는 상대값을 보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투자자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고 안전 마진을 계산을 하려고 하죠. 내재 가치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네. 하지만 기술 투자자는 그것보다는 움직임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기본 투자가는 뭐 이런 업종에서 뭐 멀티플이 어떻게 돼갖고 뭐 컨센서스가 뭐 PER 뭐 10이면 저평가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규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거죠. PER이 점점 내려가고 있네? 또는 PER이 점점 올라가고 있네? 이걸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PER이 올라가는 거를 좋아해요. 두 개의 철학이 다른 거기 때문에 기본과 기술이 다른 거고 기술 투자 전략은 기본적으로 패턴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움직임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적인 움직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패턴을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3가지 정도가 이제 그 기술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것인데 첫 번째는 지표 간의 시간차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벤트가 생겼을 때 주가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타임 뒤에 움직일 때가 있더라고요. 뭐 6개월 뒤에 움직일 수도 있고 3개월 뒤에 움직일 수도 있고 3년 뒤에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금리가 인상하기 시작하고 3년이 지나면 위기가 와요. 이건 3년짜리 시간점이에요. 근데 경기가 피크아웃을 친 이후에 경기가 나빠지면서 공황으로 연결되는 거는 통상 1년 정도 걸려요. 이번에는 9개월 정도 걸렸어요. 미국이 제조업 지수가 피크아웃 친 게 작년 중반이었기 때문에 올해 12월 말부터 경기가 더 악화되면서 소공황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차이가 났고 이렇게 시간차 개념이 있다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당장 내일 어떻게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투자할 때 보니까 어떤 때는 선반영이라고 해서 발표도 나기 전에 먼저 움직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보면은 왜 안 움직이지 하다가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때 움직여가지고 이랬구나 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상관관계를 크게 보지 않으면 그 시간차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항상 특이점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특이점이요? 그러니까 그 특이점 예를 들어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을 개발을 하셨을 때 수성에서 어떤 특이한 궤도 움직임을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통상 그 투자에서 상관관계를 발견할 때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든가 금리를 낮춘다든가 이런 특별한 일. 그다음에 지표 간에 통상 이러저러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상관관계가 안 맞더라. 그럼 뭔가 다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특이점 분석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패턴의 오류를 주의해야 돼요. 책에서 7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번 읊어보면 첫 번째 작은 수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작은 수의 오류는 너무 작은 숫자를 가지고 전체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자의 오류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진 콜린스의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성공하는 기업들의 특징들을 분석한 책들이에요. 제가 어릴 때 많이 읽었는데 지금 그때 거기서 언급됐던 기업들이 다 망했어요. 이거 완전히 다 틀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왜 틀렸을까 생각을 했는데 성공한 기업만 분석했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만 개의 기업을 다 전수검사해서 분석을 하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만 나와서 책을 쓰고 강의를 하죠. 그쵸. 실패한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몇 개 없는 샘플 가지고 전체를 잡고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 있죠. 그런 이제 그게 굉장히 그 패턴 분석할 때 전형적으로 범하는 오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린디 효과라는 게 있어요. 린디 효과는 이제 나심 탈레브라는 분이 이제 말씀하신 개념인데 아무리 미신이라도 수백 년간 존속을 했으면 일단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시계열이 긴 데이터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뉴스 기사에 보면 이제 주간 부동산 시세 같은 게 나오죠. 예. 부동산 시세에서 이번 주에 하락했으니 이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 같은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50년은 돼야 지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조업 지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보는 게 ISM 제조업 PMI라는 지수예요. 왜냐하면 그게 1940년대부터 존재하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린디 효과로 살아남은 지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십 년 정도는 계속 재현성을 가지고 반복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주간, 월간, 1년 정도의 재현성을 가지고 전체 그림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패턴의 오류. 그럼 세 번째 패턴의 오류는 이제 절대값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본 투자가와 기술 투자가의 투자 철학의 차이인데 저는 이제 절대값을 믿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뭐 PER 5배면 싸다. 근데 그게 주가가 오르는 거는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198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까지도 나왔는데 지금은 꼴랑 3%? 그렇죠. 우리나라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버핏 지수죠. 예. 버핏 지수가 2018년인가요? 뭐 지난 2000년 뭐 최고치를 돌파했다 그래서 이제 뭐 폭락한다 뭐 이런 논리가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예. 네. 그거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6기에 여름 국면 시작한 해가 198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무슨 해였냐면 버핏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해예요. 그 말은 그 이후부터 17년 동안 버핏 지수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핏 지수도 뭐 100이 절대값이다 이렇게 놓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100이라는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추세로 움직이고 있느냐, 과거에는 어땠느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통 절대값의 그 오류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오류가. 뉴스 기사들 보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의 깊게 보지 않으면 깜빡 저도 속습니다. 사람들이 절대값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만능으로 딱 떨어진다 이런 걸 알려달라 이러니까 그걸 알면 내가 아무 데서나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절대값이 또 나오는 게 아닌가. 직관적으로 생각이 나거든요. 예. 네 번째 패턴의 오류는 이제 일반의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코끼리의 오류라고도 보통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코끼리의 뭐 장님이 그 발을 만져보면서 이거는 큰 나무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를 일반의 오류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건데 서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 거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시대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구분하고자 봄 국면, 여름 국면, 가을 국면, 겨울 국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봄 국면일 때는 가치주, 자본재, 에너지가 주도 업종이 되지만 미국 증시가 여름과 가을 국면일 때는 기술주, 선택소비재, 성장주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이걸 근데 예를 들어 초심자 편향하고 아주 연결이 잘 됩니다. 나는 그때 그 기술주 상승한 것만 봤는데 말이에요. 2000년대 자본재가 상승하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은 50대는 기술주하고 선택소비재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을 봤거든. 새로운 기술을 봤기 때문에 기술주의 편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보다 10살 정도 많으신 60대 분들은 뭘 좋아할까요? 1990년대에 저퍼주, 자산주, 그 다음에 공기업 민영화 관련된 뭐 한전, 한국통신
뭐 SK텔레콤, 예. 네. 그때는 한국이동통신이었죠. 여기에 꽂혔어요. 블루칩이라고 했던 말이 그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60대들은 그쪽을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70대 되시는 분들은 트로이카를 좋아하시는 거죠. 은행, 건설. 저 70대인가요? 제가 약간 건설 매니아긴 해요, 저도 약간. 예. 근데 더 내려가면 그래요. 40대. 40대는 뭘 좋아하느냐? 바이오 좋아합니다. 아, 맞아요. 예. 진짜. 바이오 좋아하고 뭐 필수 소비재 좋아해요. 예. 근데 이제 그 40대 초반으로 내려가면 자본주의를 좋아해요. 조선 좋아하고 철강 좋아하고 석유화학 좋아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주도 업종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2007년에 페노션을 만난 투자자면 30대일 거예요. 예. 저도 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죠. 예. 그렇죠. 2000년대 현대미포조선 이제 우리가 미선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미선이가 150배 상승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그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하락했어요. 그래 우주 똥주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왜냐? 그때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같이 그 새로운 기술의 맛을 봤던 기술주 매니아인 사람이 계속 기술주를 투자하다가 2000년대에 미선이가 150배 날아가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멘탈이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게 바로 초심자의 편향이에요. 바로 일반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면마다 시나리오 모델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그거를 나는 내가 그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화의 오류.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패턴의 오류는 통상 이제 그 선후 관계의 오류라고 얘기해요. 선후 관계의 오류는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개그 프로그램에서 많이 써먹죠. 또는 오비라고 오류라고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거를 상관관계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안 해서 못하는 거냐? 못해서 안 하는 거야. 사실은 자기가 안 해서 못하는 건데 못해서 안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굉장히 밀접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부동산 규제를 올려서 부동산이 상승하는 건가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건가요? 저는 후자라 보죠. 그죠? 예. 대부분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규제를 강화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지. 봐봐.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니까 가격이 오르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때 외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똑같이 오르더라고요, 외국도. 그 타이밍에. 외국 더 많이 올랐죠. 그때 캐나다만 해도 엄청 올랐었고. 예. 비슷한 게 금리도 그래요. 금리를 올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건가요? 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리는 건가요? 주가가 오르니까 과열을 막으려고 그렇죠.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부동산 규제 생각하듯이 똑같이 됩니다. 금리 좀 그만 올려라. 주가가 오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선후관계고. 대표적인 거로 저번 2020년 3월에 플래시 크래시 났을 때 유가가 하락하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냐.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유가가 하락을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걸로 논쟁이 있었던 건데 이런 걸 잘 따지지 않으면 상관관계를 엉터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오버슈트와 언더슈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건 뭔가요? 그거는 이제 공항에서 잘 나타나는 게 언더슈트죠. 이번에 나타났죠. 나스닥 기준 30% 넘게 폭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너무 과열을 한 예를 들어 이제 재작년 말에서 작년 초에 삼성전자가 불과 한 달 만에 2배 뛴 적 있죠. 아, 예. 10만 원 될 뻔했던 데. 그런 게 오버슈트죠. 그러면 오버슈트가 나면 이제부터 대세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처럼 언더슈트가 나면 이제부터 대세 하락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스몰하게 보면 기업들 보면 신고가 돌파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만 달라붙거든요.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걸 판단하려면 5대 자산 전체의 금융 생태계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저는 이번에 언더슈트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5월 바닥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언더슈트와 오버슈트의 오류. 무조건 추세를 그쪽으로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5대 자산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실제로 뭐 그때 우리 영상 찍고 올렸을 때만 해도 나스닥이 7주 연속으로 음봉이 터졌었을 때고 그 다음 주에도 음봉이 나서 8주 연속 음봉이 나올 뻔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요일 금요일부터 틀어 올리더니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정말 신기한 타이밍에 딱 바닥에서 딱 반등이 나왔거든요. 일단 운이 좋은 거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언더슈트와 오버슈트. 그러니까 공황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7번째 오류 정도는 이제 권위의 오류.
또는 계산의 오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뭐냐면 어떤 권위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맹목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대학 교수인데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이런 거죠. 예를 들어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여전히 은행주와 필수 소비재의 비중이 높았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최근에 뉴스 나온 게 뭐냐면 버핏이 이번에 수익률도 에너지주에 많이 가려진 것들이 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엑선 모빌을 보시면 엄청나게 상승을 특히 이번 조정장에서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거는 조정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엑선 모빌 주가를 2014년부터 한번 보세요. 계속 내렸죠. 계속 내려갔다가 맞아. 네. 지금 많이 상승했는데 2014년 주가하고 똑같습니다. 그동안 애플, 테슬라, 구글 어떻게 됐죠? 엄청 올랐죠. 수백 배 올랐어요. 그럼 비두주 업종 스스로 장인한 거예요. 근데 에너지주를 지금 이제 비중을 늘리고 계시잖아요. 설령 뭐 또 댓글이 반응이 안 좋겠지만 저는 별로 좋은 성과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권위의 오류고 또 하나 이제 이 비슷한 계산의 오류가 있어요. 뭔가 계산을 하면 뭔가 대단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계산을 일반인들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그냥 블랙박스가 돼요. 그렇죠. 안에서 무슨 계산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리먼 브라더스 같은 일이 벌어진 것도. 그것도 그렇고 네. 1970년대 초에 베타교도 마찬가지예요. CAPM이라는 그 파생상품 네. 가격 측정 모델이라는 것도 있는데 맞아. 그 안에 있는 수학이 굉장히 복잡한 수학이에요. 일반인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이 하는 말이 뭐 프로그램 매매는 옳다. 뭐 AI가 만들었으니까 다 이게 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네. 계산이 할 정도로 복잡해지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편향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다른 책들에서 정리된 게 많으니까 뭐 확증 편향이라든지 그쵸. 뭐 인지 부조화라든지 뭐 최신 편향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패턴을 이해하고 상관관계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프로그래밍하고 인공지능은 연산이 좀 다릅니다. 일반 연산은 이제 데이터를 주고 규칙을 주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은 거꾸로예요. 데이터를 주고 결과를 주면 규칙이 나옵니다. 이게 인공지능이거든요. 근데 투자에서 상관관계를 판단하는 게 이 인공지능 연산하고 아주 유사해요. 예를 들어 뭐 10년 전의 데이터가 있고 지난달의 데이터가 있다고 칠 수 있죠. 그러면 지난달의 데이터는 10년 전의 데이터의 미래 결과값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거의 과거값,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다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 결과를 줘서 규칙, 상관관계를 내는 인공지능 연산과 그 기술 투자자가 생각하는 그런 패턴과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유사하다. 그럼 시나리오 투자법도 AI 방식이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게 멋있게 얘기하면 그렇겠죠. 120년의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5대 자산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전조현상을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패턴과 상관관계는 이런 오류들을 피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